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지 불과 7시간 만에 대표직 유지 결정이 나온 것을 놓고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청년층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광주 호남 지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제한급수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가뭄의 실태와 대책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잠시 뒤에 나옵니다.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와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2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며 시장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어 미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소 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방탄 혁신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권리당원 일부가 이 대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당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철폐를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현 시위 재개에 대해 불법 행위는 바로잡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생활용수는 물론 식수난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한급수가 이루어지는 전남의 섬 지역에서는 이틀급수 뒤 단수기간을 4일에서 6일로 늘렸습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황사는 제주도 등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기승을 부린 뒤 내일 강한 바람에 실려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이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쟁점은 크게 국회 파행이 이어졌었던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 조정이 법 자체 위헌인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긴 시간 부딪혔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헌재가 어떤 쟁점 위주로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까? 네, 우선 선고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선고되는 사건 74건 가운데 검수완박 사건은 9번째 순서입니다. 보통은 주문을 먼저 읽지만 이번 사건은 관심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결정 배경을 설명한 뒤에 주문을 말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2시에 바로 결론이 나오진 않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의 검수완박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검찰은 지난해 입법 과정에 하자가 있고 법 자체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해결해주는 제도이니만큼 헌재는 1차적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의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권한이란 국민의힘의 경우 법안 심의 표결권이 되는 것이고 법무부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입니다. 권한 침해에서 더 나아가 법을 무효로 볼지는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는데 심판 자체도 2건이고 쟁점도 각각 2가지인 상황이라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권한 침해와 법의 위헌성이 모두 인정되면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됩니다. 반면 헌재가 입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권한 침해만 인정될 수도 있고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고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청구한 심판과 법무부가 청구한 심판은 검수완박이라는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보신 것처럼 권한의 종류 등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각각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잠시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표결 절차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적 제거를 위한 기소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곧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자,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서 여야 갈등이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표결에 붙여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김진표 의장 중재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막바지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번 만났지만 양곡관리법과 관련 논의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맞불을 놓을 계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안도 의결될 예정인데요.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수정안을 채택해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자,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정을 두고 이른바 이재명 방탄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검찰의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해석하며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원 80조의 예외를 적용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당대표 선거 직전에 당헌 제80조 개정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꼼수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기소가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정적 제거를 위한 기소라며 맞받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덮으려는 물타기용 기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익히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연 건 과유불급이자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일부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 이 대표 기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 불안에도 연준이 또다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물가 안정이 우선순위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 차이로 커지면서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번 연속 금리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0.25%포인트 금리를 또 올리며 금리 상단을 5%로 높였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찍은 겁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등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연준은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with strong capital and liquidity.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and is likely to be bumpy. 연준은 올해 최종 목표 금리는 5.1%로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특히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내내 이어진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1.5%포인트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과 금리 차이가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커진 겁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불안 심리와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금융 불안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오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금융 불안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외 여건 변화와 국내 가격 변수, 자본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마무리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의 일환으로 한미가 경기 포천에서 대규모 연합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K9 자주포와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100여 대 장비를 대거 동원해서 실전 같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K9 자주포가 화염을 내뿜습니다. 이어 미측의 M777 견인포가 적진을 명중시키며 공격 준비를 알립니다. 한미 연합연습 일환으로 진행된 연합 협동 사격입니다. 적진지를 포격한 뒤 K1 전차와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신속히 기동해 지상의 적을 경멸하고 초토화된 적진지 한편에서는 진로 개척과 지뢰 제거 작업이 이어집니다. K1 전차와 K9 자주포,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장비 100여 대와 8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전시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 화력 자산 운용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합 훈련을 통해 한미 부대는 상호 작전 수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협조 절차에 대해 숙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맹호부대는 연합 작전을 통해 더 강한 화력과 더 빠른 기동으로 반드시 적과 싸워 이기는 결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Nothing motivates a U.S. soldier to be all they can be more than sleeping 10 miles from an adversary. And when that adversary is firing ballistic missiles, it provides an incredible focus to this training. And that's what you have here right now. 한미는 앞으로도 유격 훈련과 박격포, 전차포 사격, 의무 후송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함께하며 전술적 교감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지난 16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현장을 참관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김주애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명품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보면 사각형과 마름모가 겹친 무늬가 보이는데 디올 특유의 무늬입니다. 김주애가 입은 이 코트의 가격은 $1,900, 우리 돈으로 240만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에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김정은 일가는 해외 명품을 애용하는 모습이지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명품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 수백만 원대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에 갔던 전 미국 프로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인터뷰에서 리설주 여사가 명품 브랜드인 구찌와 베르사체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때문에 모든 게 부족하다며 인민이 걱정된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눈물을 훔치는 김 위원장의 손목에 시계가 눈에 띄는데 1,400만 원대 고가의 스윕스 명품 시계로 알려졌습니다.
인민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김 위원장의 손목에서 사치품이 빛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지요. 명품 시계와 액세서리 같은 사치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품목인데요.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에도 김정은 일가는 여전히 명품을 애용하고 있는 거죠. 지난달 통일부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굶어 죽는 인민이 속출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국가정보원도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연간 기준으로 80만 톤 정도의 쌀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유엔도 북한의 인구의 42%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명품으로 치장한 김정은 일가, 굶주린 인민들의 배와 마음까지도 헛헛하게 만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남부지방 최악의 가뭄 상황, 실태, 그리고 해법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부족했지만 천금 같은 비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단비와 황사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중부지방 비가 오긴 했는데요. 남부에는 제법 많은 양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는 호우특보까지 내려지면서 빗줄기가 무척 굵었는데요. 경남 거제에 64mm, 부산 56mm, 울산도 48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뭄이 가장 심한 전남 지역은 순천이 31mm, 장흥 28mm, 광주 23mm 등으로 메마른 땅은 적셨지만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올봄 첫 황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현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서해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해안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 백령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서해안 지역의 CCTV 화면을 보면 황사를 직접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천항입니다. 파란 하늘과 바다 사이에서 약간 누런빛이 감도는 먼지층이 형성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서쪽으로 간 웅진 해양과학기지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황사가 인천항보다 더 짙어서 가시거리까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륙도 서서히 황사가 나타나면서 중서부와 호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그리고 경기와 인천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이 발령됐습니다. 황사는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기승을 부린 뒤에 내일부터는 강한 바람에 실려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우리나라 남부지방 역시 5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할 정도로 물이 말랐습니다. 곳곳에 댐이 말라가면서 식수도 또 농사도 걱정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화순 동복구입니다. 네, 지금 남부지방 가뭄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금 오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저수지입니까? 네, 이곳은 광주 시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동복호 상류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에 풀만 무성하고 30년 전에 수몰됐던 다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부터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지만 광주 전남 지역은 강수량이 20mm 안팎에 그치면서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동복호의 저수율은 18%입니다. 총 저수량이 9,200만 톤인데 2천만 톤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겨울 가뭄에 지난해 12월 30%였던 저수율이 하루 평균 0.13%포인트씩 감소하면서 석 달 만에 20% 미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광주의 또 다른 식수원인 주암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현재와 같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 주암댐은 오는 5월 하순, 동복댐은 6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수율이 7% 이하로 떨어지면 재앙급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30년 만에 재앙급수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식수난을 이미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네, 전남 섬 지역은 이미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 보길도와 노하도 등 5개 섬 지역은 지난해부터 재앙급수가 들어갔는데요. 지난 여름 태풍 흰남노 이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2일 급수 4일 단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이마저도 이번 달부터 2일급수 6일 단수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커다란 물탱크는 필수품이 됐고 마실 물은 물론 샤워와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섬 지역에 지하수 저류 시설을 시범 운영해 물을 공급하면서 주민들의 숨통은 잠시 트였는데요. 가뭄이 길어지면 저류 시설마저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어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발생 일수가 227일인데 광주 전남 지역은 281일입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섬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모습 안타깝습니다. 자, 농사를 지을 물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영농초를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도 비상입니다. 이 전남 무안과 한평, 영광 등 서부권은 가뭄이 더욱 심각한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추와 나물류 등 밭작물은 물론 물 관리가 중요한 벼농사도 걱정입니다. 농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많이 가물었어요. 너무 많이 가물었죠. 모내기도 해야 되고 고추도 심어야 되고 깨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비가 안 와서 지금 이제 노탈이 밭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전남 지역 올해 평균 저수율은 52%로 전국 평균보다 20%포인트 더 낮은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계 단계, 40% 미만이면 심각 단계까지 치솟는데요. 농어촌 공사는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저수율이 0%였던 전남 영광 옥실 저수지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영산강 물을 사단양수로 끌어온 결과 저수율이 70%까지 올랐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물이 부족한 전국 저수지 133곳에도 1,900만 톤의 용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해준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가뭄을 극복할 방안이 있습니까? 네, 기상청은 오늘 5월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대로라면 광주시의 제한급수 시점인 5월까지 안정적인 물 공급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광주시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영산강 하천수를 하루에 3만 톤씩 끌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 톤씩 지금 현재 취소하여 상수도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시 가압장 시설이 4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면 5월부터는 1일 5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전라남도도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해수 담수화 시설을 준공하고 공장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데요. 최악의 가뭄에 식수도 농업용수도 메마르면서 시민들의 물 전략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화순 동북호에서 YTN 노선열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광주 전남 가뭄 상황 심각합니다. 역대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요. 네,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광주 전남의 가뭄 원인 먼저 전해주시죠. 네,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여름 장마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올라오는데요. 이때 위에서는 찬 공기도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팽팽히 맞서면서 이 긴 띠 모양의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정체전선이 폭이 좁고 긴 띠 모양의 강한 비구름을 발달시켜서 장마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는 유독 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만 머무르면서 중부지방에는 폭우를 쏟아내고 남부지방에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이 가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지난해 장마철 강수량을 보면 이런 상황은 좀 명확해집니다. 이 중부지방은 서울이 552.6mm, 서산 486.6mm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이 남부는 광주 209.6mm, 대구도 124.8mm에 불과했습니다. 이 평년 강수량보다 많았던 중부지방에 비해 남부지방은 202.3mm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겁니다. 네, 장마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 가뭄 기간이 상당히 긴 겁니다. 장마 이후에는 그럼 어땠습니까?
네, 장마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 최근 6개월 동안의 강수량을 보면 이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은 평년에 비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린 데에 비해 남부지방은 최근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광주 전남 지역은 176.3mm로 평년과 최근 강수량의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지역별 가뭄 발생 일수는 남부지방은 200일을 훌쩍 넘겨 1년 절반 이상이 가뭄이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기상 관측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1974년 이후 역대 가장 긴 281.3일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남부지방의 가뭄이 앞으로 더 얼마나 이어질까요? 네, 보시는 화면은 현재 가뭄 지수를 보여주는 분포도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남부지방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광주 전남과 경상권 곳곳에는 그 강도가 조금 더 심합니다. 이 기상청이 가뭄 전망을 보면 4월에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남부지방의 가뭄은 이 지역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점차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가뭄 원인과 대책, 전망 짚어봤고요. 이제는 대책 위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장석환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가뭄이 작년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원인은 제가 짚어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뭄이 더 이어질 것이라면서요. 작년부터 이제 가뭄이 좀 시작이 됐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20년 우리가 잘 기억하는 홍수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예, 2020년, 21년, 22년 이때가 라니냐 시기여서 홍수가 주로 위주로 되어 있었고 아마 올해부터는 엘니뇨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엘니뇨 기간에는 이제 가뭄이 좀 심각해지는데 특히 남부 지방이 작년부터 지금 조금 전에도 리포트에서 얘기했듯이 한 170일 정도 지금 비가 안 오는 일수가 있어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이 사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마실 물도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서요. 저수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수율이 지금 남부지방에 물을 공급하는 게 주요 댐이 5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복댐이라고 하는 게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암댐이 광주 일부와 이제 전남 남부 지역에 산당 공급까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어댐도 일부를 보성강에서 들여오고 평림댐은 이제 담양이라든지 서부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저수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특히 주암댐 같은 경우는 17%니까요. 주암댐이 생긴 지가 한 33년 됐는데 주암댐 생긴 이후로 가장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극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으로 마실 물이 공급되는 평균적인 저수율은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생활용수 공급하는 정도까지는 뭐 겨우 버티고 있는 수준이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시간제 급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보통 이제 용수 공급이 만약에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하천 유지 용수, 하천에 보내는 물을 줄여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농업 용수, 농사 짓는 물을 좀 줄여서 쓰고 세 번째는 공업 용수를 줄여서 쓰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데 지금 이제 농업 용수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공업 용수도 좀 제한적으로 써야 될 상황이고 생활 용수까지는 아직은 제한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정도라면 5월 정도 중반 정도 되면 생활용수도 제한적으로 급수를 해야 된다. 아마 정부에서 작년 11월부터 정부 TF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6월 달까지 정도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당히 좀 심각하다. 뭐 정부는 잘 대응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문제는 비가 얼마나 올 것이냐, 저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비가 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지금에 있는 이제 저수지를 활용하는 것은 즉 공급용 저수지를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을 이제 대체 수자원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대체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 지금
농업용수 저수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농업용수 저수지가 전국적으로 한 17,0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생활용수로 쓰지 않고 농업용수만 쓰는 양인데 그 부분을 생활용수로 일부를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해수담수화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더 장기적으로는 뭐 지하에 댐을 만든다든지 강변여과수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도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용수를 재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하천수를 직접 끌어들여서 정수장으로 들여서 그것을 고도 처리시켜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상당히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공급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한정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즉 수요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아껴 쓴다든지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예를 들면 공업용수 같은 경우도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공업용수의 그 공장의 어떤 주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즉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을 하는 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효율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남부 일부에서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그럼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은 제한은 어렵지 않습니까? 완전히 제한급수 하는 데는 없고 도서 지역은 제한급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 지역은 물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적은 소규모 취수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물이 부족하면은 병물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박으로 식수 공급을 한다든지 식수차를 대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정도는 생활용수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곧 농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농업용수가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해기해야 되니까 지금 농업용수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해법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농업용수를 조금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하천수를 직접 끌어서 쓰는 방법, 또 그리고 해수담수화도 말씀하셨고 지하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지하댐부터 짚어볼게요. 속초시가 2021년에 지하댐을 완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댐입니까? 한 60만 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하에는 지하수라는 게 있고 그 지하수에는 굉장한 양의 물이 저장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뭄이 들면 지하수 수위가 전체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물을 지하수를 뽑아 쓰는데 양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전돼 있는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투수가 되지 않도록 불투수층을 막아서 그럼 한쪽에가 물이 모이게 돼 있는데 그 물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지하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하댐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달돼 있는 그쪽 동해안 쪽 부분은 굉장히 그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부터 지하에 들어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지하댐을 활용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남부 지역의 용수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지하댐 같은 것들도 충분히 활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하댐 만들어서 한 60만 톤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돼가지고요. 지하댐을 건설하기 전후 속초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하댐 같은 경우는 60만 톤 정도면 우리나라의 하루 1인당 평균 용수 사용량, 즉 수돗물 사용량이 한 300리터 정도 되거든요. 300리터 정도 된다면은 보통 60만 톤 정도면은 한 326, 한 20만에서 30만 정도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부지방의 지금 가뭄은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좀 심각한데 요즘에는 이제 국지성 기상, 홍수가 와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오는 지역도 많고 가뭄도 집중적으로 오는 그 아주 좁은 지역에 이렇게 날 뿐만이 아니고 예로부터 남부 지역은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큰 물그릇이 좀 부족합니다. 대형댐이 없어요. 다른 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큰 물그릇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용수 관리, 그다음에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리드 형태의 물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대책 가운데 이제 해수담수화 좀 여쭤볼게요. 바닷물을 이제 끌어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좀 기술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해수담수화는 제일 중요한 게 해수 속에 들어있는 소금기, 흔히 말하면 염화나트륨인데 그 부분을 물을 빼서 하면 담수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해수담수화는
소금기를 빼는 그 작업이 최고의 핵심 공정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역삼투압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물을 끓이면은 증기가 돼서 그 물을 식히면은 다시 수증기가 돼서 그렇죠. 증류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정수기처럼 필터를 통과해서 만드는데 소금기만 빼고 물을 보내서 그걸 만드는 방법, 그게 역삼투압 방식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술 수준이 우리도 이제 상당히 올라와 있고 대형 네. 프로젝트들도 많이 중동의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들도 우리가 많이 따고 있기 때문에 아. 국내는 아직 해수담수화가 경제성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댐에서 있는 물이나 하천에 있는 물을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해수담수화를 해서 통해서 얻는 그런 경제성이 해수담수는 좀 떨어진데 그렇군요. 만약에 특히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그 수질보다는 수량이 훨씬 부족하다고 한다면 해수담수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수담수화의 기술과 양과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이제 점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제일 물이 부족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중동이죠. 예. 중동 같은 데는 해수담수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히려 그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싼 상황이니까 훨씬 더 경제성이 있는 거죠. 당장 필요한 대책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천수를 좀 끌어다가 식수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방법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하천수를 끌어다가 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남부 지역 특히 광주 쪽에 식수가 부족한 부분들은 일부 예. 하천수를 정수장으로 직접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정수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원래 정수장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수에 대한 수질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보통의 하천수는 그 원수 수질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지금 정도 우리나라 정도의 이 정수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정도면 하천수를 끌어다가도 충분히 고도 정수 처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충분히 생활용수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지금 당장의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당장 수도권에 있는 물로 남부지방에 어느 정도 좀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수도권에 있는 물은 지금 수도권은 전혀 부족하지 않죠. 예. 그리고 수도권의 물은 대부분 충주댐하고 소양강댐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서 98% 이상을 쓰고 예. 있는데 예. 수도권에 있는 물을 남부지방까지는 하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만약에 한다면 예. 금강 쪽에서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강 쪽이 조금 더 가까운데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그 금강에서 영산강이나 섬진강까지 하기 위해서는 관로를 대형 관로를 그러니까요. 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뭐 1,000억 단위로 들죠. 그렇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전국에 있는 수도의 정비 체계가 광역 상수도라고 하는 체계가 있으니까 예.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은 조금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큰 강을 연결하는 것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수도관을 연결하는 광역 상수도 그걸 우리는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고 하는데 네. 그것들을 연결을 하면은 일부 지역은 조금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정부도 그리고 지자체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떤 예. 대책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정부가 아마 작년 11월부터 가뭄 대책 TF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뭄 대책 TF를 해서 그래서 지금의 피해가 그래도 최소화된 이유는 네.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정부가 지금 범정부 TF 대책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하천수를 직접 끌어들여서 생활용수로 쓰는 방법, 농업용 저수지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에 물을 아껴 쓰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 공급 시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여러 번 짚어주셨는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아껴야겠다라고 이제 느끼게 만든 건 사실 어렵잖아요.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국가들도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일단은 물은 앞으로는 이제 이 공공재이기도 하고 경제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에 관련된 어떤 인식, 그다음에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될 예. 필요가 있고요. 예. 제도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전국을 통합 관리하는 아직은 지금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예. 것은 농업용수가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용수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농업용수거든요. 예. 근데 농업용수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농업용수는 그 요금을 책정을 하거나 계량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대책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좀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요. 당장은 일단 수요, 아껴 쓰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해 한 달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선전전을 열어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장애인의 날 다음 달 20일까지 1호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장현 관계자들은 선전전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에 탑승하려 했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장현은 오후 2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시 시청역으로 돌아와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행위는 바로 잡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해온 시각장애인 강상수 씨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래 공들여 쌓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지혜롭지 않다며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달 초등학생 아들을 멍투성이가 되도록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숨지기 직전에도 계모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공소장을 확보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학대가 이어진 겁니까? 네, 피해 어린이 12살 A군은 1년 전쯤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입수한 공소장에는 A군이 어떤 학대를 당했고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년 전 계모는 유산을 했는데 모든 것이 의붓아들인 A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은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모는 A군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학대 정도는 1년에 걸쳐 점점 심해졌는데요. 우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던 학대 횟수가 지난해 11월엔 7차례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군의 집중력을 높인다며 계모는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게 해 2시간 동안 성경을 베껴 쓰라고 지시했는데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방 안에 가두거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학대 수위는 숨지기 4일 전부터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A군이 물건을 훔쳤다며 알루미늄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온몸을 때렸고 A군의 눈을 가린 채 커튼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서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했습니다. A군은 숨지기 이틀 전까지 이런 자세로 16시간 동안 묶여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동안 A군은 한참 성장기였는데도 1년 사이 몸무게가 오히려 10kg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망 당일 12살 A군의 키는 148cm, 몸무게는 29.5kg였는데 또래 평균보다 키는 5cm 더 크지만 몸무게는 평균의 15kg나 미달한 수준입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A군은 사망 당일에도 침대에 누워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빌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계모가 A군의 가슴을 밀쳤고 뒤로 넘어진 A군은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건 계모가 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긴 친부 역시 A군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아들을 원망하며 학대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겨진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1시쯤 이 학교 기숙사에서 2, 3학년 학생 10명이 1학년 A군을
1시간 넘게 구타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입학한 지 10여일 된 A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처음 보는 어린이를 데려가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까지 밀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햄버거 가게에서 처음 본 11살 어린이를 데려간 뒤 온몸을 마구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어린이의 어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여장을 하고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저녁 7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헬스장에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탈의실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단 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뺑소니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8시 반쯤 경기 용인시 청덕동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쌀이 남아 돌아서 정부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가공하기 쉬운 분절미, 이른바 가루쌀인데 쌀 과잉 생산과 밀 자급용 향상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대체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남아도는 쌀은 농민들에게도 골치입니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소비는 줄다 보니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빵이나 라면과 같은 밀 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급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쌀 공급 과잉과 밀 자급률 향상,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신품종, 바로 가루쌀입니다. 쌀 수급 문제도 해결을 해보고 수입에 의존하는 밀을 대체해보자,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달리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성들어 물에 불리지 않아도 쉽게 빻아집니다. 단단한 맵쌀에 불려서 가루를 내는 것보다 재분 비용이 최소 2~3배는 더 저렴한 데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여러 업체가 이런 가루쌀 대량 재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루쌀이 여러 차례 롤러로 분쇄되는 작업을 거치면 이렇게 고운 형태로 입자가 바뀌게 됩니다. 곱게 갈린 쌀가루는 빵과 과자, 면류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수분을 빨아들이는 특성상 더 촉촉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쫄깃하고 이제 처음 먹어보는 맛이긴 한데 좀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가루쌀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100만 원, 밀이나 조사료까지 함께 심으면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가루쌀 생산량을 20만 톤으로 확대해 연간 밀가루 수요 10%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루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심과 삼양 등 식품업체 10여 곳을 선정해 신제품 개발에 2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지금 케이크라든가 카스테라, 과자류, 이런 비발효빵류, 그다음에 밀가루 함량이 낮은 어묵, 소시지 이런 거 얼마든지 쌀 전용 품목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현 단계에서 보고 있고요. 다만 밀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가루쌀이 또다시 시장에서 남아돌지 않으려면 무작정 생산량을 늘리기보다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봄바람이 간간히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로 예년 기온을 10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공기가 점점 탁해지면서 대기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일부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도 퇴근길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만 모레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다소 해소됐지만 비구름 뒤로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요. 내일도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미세먼지가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많게는 10도나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3도, 광주 7도가 예상됩니다. 그간의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며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5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내륙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기소된 지 불과 7시간 만에 대표직 유지 결정이 나온 것을 놓고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청년층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